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다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먹었어요. 전을 미친 줄 알았어요. 토할 때까지? 네, 토할 때까지 먹어서 이제는 그만 먹고 전을 좀 부치세요. 네. 어머니를 좀 도와주는 그런 삶을 나를 위한 삶보단 타인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역시 저도 항상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행지에 계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도록 제가 항상 여행을 다니고 소비를 해서 소비를 진짜 네, 소비 촉진. 네. 박수 받아야 돼요. 저런 건.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의 모든 돈을 다 여행지에 계신 그런 분들. 거를 좀 가족을 위해 썼으면 좋겠네요. 네. 본인이 좀 한번 써보도록 타인을 위해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방랑 여행의 무게중심과 기획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을 맡고 있는 루크입니다. 네, 저는 무풀 방지위원회 위원장 겸 본부장 맡고 있는 방랑이변. 위원장이라니 본부장을 아니 했다가 뭐야 몇 명 한 명 있는데 맨날 바뀌어 뭐 명함을 파세요. 지난번에 선풀 뭐 이러더니 이제는 뭐 이제 무풀 뭐 이런 거. 네. 뭡니까? 부장입니까? 위원장입니까? 저는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 제가 이제 어차피 단체 장이니까 위원장인데 근데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본부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미모님. 네, 저는 미모를 잠시 담당하고 있는 릴리입니다. 네.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익숙하지가 않아서. 호주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좀 한국 문화에 낯설어요. 아니, 호주를 갔다 온 지가 벌써 2주가 넘었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호주에 요번에는 좀 약간 빠져가지고 푹 빠졌네. 아니 근데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게요. 아니 시작하기 전에 뭐 호주 관련해서 얘기 더 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호주가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못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호주 가실 분들 특히 멜버른 가시는 분들 계시면 꼭 카페 투어를 꼭 다녀오시고. 카페 투어요? 그러니까 멜번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호주가 뭐 어쨌든 이민자 국가긴 한데 특히 멜버른에 이탈리아 사람이 가장 많이 이민을 와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유명한 이제 카페들이 뭐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시간 내서 거의 한 5군데 정도 멜번에서만 다녀왔는데 커피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면 카페 투어라는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원에서 이제 제가 몇 군데 이제 다녀온 곳들이 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사실 카페 하면 한국도 요즘 너무 좋은 카페들이 많고 웬만한 데서는 예쁘고 맛있고 뭐 뛰어난 곳들이 많지만 또 호주에서만 또 즐길 수 있는 또 카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시는 분들은 카페를 꼭 한 2-3군데 이상은 다녀오시면 좋겠고 일단 호주에서는 좀 특징이 카페가 아침 7시에 문을 엽니다. 거의 대부분의 카페가 아침 7시에 열어서 오후 4시에 닫아요. 조금 빨리 닫네. 근데 우리랑 좀 문화가 다른 게 호주는 좀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일찍 시작해서 일찍 좀 닫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식당이나 이런 것도 좀 일찍 닫아요. 그래서 카페가 한 7시부터 이제 열기 때문에 한 8시가 가장 핫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큰 도시 뭐 멜버른, 시드니 이런 쪽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면 이제 특히 멜번의 직장인 멋있는 호주 오빠들과 함께 미소를 커피를 지으시네요. 입가에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행복했어요. 광대 승천하고 막 지금. 정말 아침 7시에 딱 첫 손님으로 가서 처음 아침 플랫 화이트를 먹는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았어. 뭐 잊을 수가 없는 게 잊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그것도 맞고. 카페 투어. 뭐 굉장히 호주 갔다 온 다음부터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그러니까. 대신 또 너무 까매졌죠. 전혀 모르겠는데요. 지금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뭐 오늘은 볼터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혀 조명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까만데 호주 가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 잘 하시고. 네. 이번에 그리고 제가 프레이저 아일랜드라고 하는 모래섬을 다녀왔는데 그 섬을 가는 거가 사실 여정이 되게 힘든 여정이에요. 제가 갔던 출장이 어쨌든 그 상품 안에 프레이저 아일랜드가 있어서 가긴 했는데
꼭 한 번은 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섬이라고 생각할 만큼 뭐가 너무 좀 멋있었습니다. 유명했어요? 그냥 멋있어 뷰가. 그냥 거기가 유명한 게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섬이에요. 그 섬 자체가 한 128km 정도 되는 이제 섬인데 우와. 섬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커요. 그냥 너무 큰데 그곳이 다 모래예요.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달리는 그 기분도 너무 좋고 또 밤에는 또 별이 쏟아지고 또 그 쏟아지는 별을 보고 다음 날은 또 일출을 또 보고 하는 거기가 호주의 이제 동쪽에서 좀 위쪽이거든요. 브리즈번 위인데 한 번은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섬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아직 많이 안 가고 특히 한국 여행사에서도 가는 상품이 없었는데 제가 우연히 또 좋은 상품으로 출장을 가게 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호주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어쨌든 근황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되었고 어쨌든 꼭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128km면은 엄청 큰 건데 그쵸. 대륙 수준인데. 꼭 시간을 내어서 꼭 일단 호주에 호주로 가야 돼요. 퀸즐랜드 주를 꼭 다녀오시길 네. 바랍니다. 네, 저희 영양제 다 떨어지면은 한번 가야 되겠네요. 그죠? 영양제 지금 세일해서 좀 쌉니다. 저도 몇 개 사왔는데 좋아요. 좋네요. 네. 호주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제 업데이트는 뭐 많은데 일단 제가 인스타로 중간중간 사진을 올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이 워낙 좋아서 저도 사실 릴리 씨 사진 보면서 힐링 많이 합니다. 지친 일상에 보면서 나도 가고 싶다. 좋아요를 좋네. 누르면서 좋아요를 누르면서 좋아요를 계속 누르니까 왜 그 V 라이브 같은 그런 어플 보면 하트를 계속 누를 수 있잖아요. 그거 같이 이거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누르고 싶은 그런 사진들이니까 저희 인스타 방랑 트립 아니면 방랑 여행 검색하셔서 저희 인스타그램도 많이 봐주시고요. 제 파타야 골프장 그것도 완전 힐링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기 당신만 가서 직접 힐링하고 오신 거고요. 사진으로는 전혀 힐링을 못 하겠어요. 아니 본인은 힐링하겠다라고 저는 추측은 했어요. 본인은 힐링했겠거니. 얼마나 좋아서 저런 저런 아무 감흥도 없는 사진을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인스타 와서 많이 사진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호주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뭐 더 할 얘기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인스타로 오늘은 올리겠습니다. 이제 3월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을 맞이하는 우리를 위해 봄에 가보고 싶은 봄에 가야만 하는 나라를 오늘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릴리 씨가 그 봄에 걸맞는 나라 어디죠? 어디죠? 뉴질랜드인가요? 윤중로. 벚꽃? 분황제. 어딘가요?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오늘은 릴리 씨가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크로아티아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릴리 씨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여행 뽐뿌가 오는 걸 기대해 보도록 하죠. 뽐뿌가 꼭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소에 크로아티아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뭘 기대하고 있었죠? 크로아티아에 단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크로아티아 제가 제 미국에 있을 때 친구가 노박이라고. 노박? 딱 요 노박 얘기 듣는 순간부터 TMI가 팍 느껴져요. 그러니까 노박. 노잼과 TMI가 팍 느껴지는데. 크로아티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참 농구도 잘하고 괜찮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키가 198이라는 얘기를 전부터 들어와서 이 얘기를 계속 했나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네네네. 크로아티아가 최근 들어서 예전에도 인기가 많았죠. 꽃누나에 나오면서 그쵸. 크로아티아가 사실 존재감이 없다가 확 왔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자체도 몰랐는데 꽃누나 방송 나오면서 인기가 많아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항공에서 그 크로아티아로 자그레브로 직항을 띄우면서 대한항공에서 선전도 지금 CF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행 상품도 훨씬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릴리 씨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동선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죠? 직항이 들어가면서 직항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크로아티아 일주 상품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크로아티아가 지리적으로 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도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부다페스트 쪽에서 동유럽까지 가는 노선으로 굉장히 좋은 그 취향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들어가면서부터 왜냐면 부다페스트에는 직항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동선상 좀 더 훨씬 유리해진 게 있죠.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렇죠. 동유럽과 발칸을 잇는 딱 중요한 그 취향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신규 취향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지난 이제 10월 출장인가 그때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크로아티아를 인아웃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선상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꽃누나가 방송된 지가 조금 됐으니까 그쵸. 좀 약간 크로아티아에 대한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는데 직항이 들어가고 사실 CF를 보고 사실 저는 꽃누나 나왔을 때 가보고 싶긴 했는데 그 CF를 보고 난 이후에 드브로브니크가 너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아드리아해와 딱 만나는 그 드브로브니크의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와 진짜 가고 싶다. 특히 선전도 CF 정말 잘 만들잖아요. 대한항공이 정말 CF를 잘 뽑아요. 진짜 잘 진짜 뽑아요. 뽐뿌가 오게 제가 볼 때는 그 싱가포르도 만들면은 정말 뽐뿌가 올 것 같습니다. 가쁜 싱가폴. 가쁜 싱가폴. 저희 개인적으로 가뿐신. 저기 홈페이지에다 건의하시고요. 아니 저도 그 대한항공 CF를 보고 전 비주얼에 홀리는 스타일이라 그때부터 슬쩍 물어봤어요. 크로아티아 그 거기 가면 진짜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근데 사실 그 CF를 보고 안 홀리는 게 이상한 정도로 잘 만들어서 제가 봐도 그 CF는 정말 걷는 그런 딱 그거잖아요. 크로아티아를 걷다가 걷는 게 카피니까. 너무나 진짜 저기를 걸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이제 풍경에서 네, 너무 맞아요. 촬영을 잘 했고 네네. 개인적으로 크로아티아는 뭐 거기서 이제 걷다라는 이걸로 나왔지만 중요 명소들 걷기에 너무 좋죠. 특히 그 CF에 나왔던 뭐 두브로브니크 같은 경우는 성벽 위를 걷는 게 이제 투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성벽을 올라가는 티켓을 사서 올라가는 그냥 한 바퀴를 걷는데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요. 거기서 딱 보는 아드리아해 딱 그쵸. 그 느낌이 저는 약간 뭔가 어떤 스팟에서 바다를 보면서 약간 수평선을 싹 보면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그걸 보는 순간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이분의 유행어죠 이제 윤슬. 꼭 윤슬을 보는. 네, 진짜. 그 윤슬 여기 근처 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 어디요? 두물머리 가시면은 두물머리 가시면은 그 남한강 북한강이 쫙 합쳐지는데 그쵸? 윤슬이 장난이 아니에요. 두물머리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두물머리 한번 가세요. 네. 두물머리는 정말 많이 갔고요. 네. 아무튼 그런 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 어떻게 그 크로아티아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일정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다니실 때 패키지나 이런 단체 배낭이나 이런 인솔 많이 다니시는데 뭐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다니고 싶다 이런 정도의 루트와 이런 정도의 일정으로 대부분은 이제 뭐 패키지든 아니면 뭐 개별로 가든 그 크로아티아 일정에서는 가는 데가 사실 크게로 말하면은 이제 딱 스팟이 4개예요. 일단 자그레브는 인아웃을 하는 도시, 수도이기도 하지만 그 아래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이제 플리트비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고요. 또 남부로 내려가면 이제 스플리트라고 하는 크로아티아에서 2번째 큰 도시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한참을 거의 한 300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내려가면 이제 두브로브니크라는 도시까지 있는데 크로아티아가 우리 면적보다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그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600km 정도 되는 엄청 아래로 길이가 긴 나라예요. 그래서 동서로는 짧지만 남북으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동선으로는 길기 때문에 한 번은 남부에서 끝나든 북부에서 끝나든 비행기를 한 번은 국내선을 타야 동선이 제일 괜찮고요. 아니면 뭐 야간 버스를 타든 이렇게 해야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로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한 번은 그 자그레브, 두브로브니크는 한 번은 꼭 국내선을 타는 그 동선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스팟 그 4개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거의 한 15번은 가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가봤어요. 엄청 많이 가면서 늘 느끼지만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아직까지 이제 천혜의 자연과 그다음에 물가도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탈리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베네치아 공국인 시절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어쨌든 이탈리아 문화를 가장 많이 흡수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거의 뭐 이탈리아에서 많이 드셨던
음식 있죠. 뭐 리조또, 스파게티 이런 건 기본. 그다음에 전 유럽이 그렇지만 젤라또,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 그 관련된 거 해서 뭐 가장 많이 또 나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 자체는 어쨌든 4개 스팟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섬들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갔던 섬 중에서 스플리트라는 이 두 번째로 큰 도시에 근처로 가면 흐바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이제 한국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섬인데 그 섬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라벤더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그 라벤더의 총 생산량의 제가 알기로는 한 60%, 70%가 그 섬에서 이제 다 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섬에 가면은 제가 갔을 때는 그 다 라벤더가 제가 8월 초에 간 적이 있었는데 흐바르에 그때 이미 다 배버렸어요. 그래서 수확을 한 시기라서 라벤더를 이제 보진 못했는데 7월 말쯤 아니면 뭐 7월 한 중순에서 말쯤에 가시면 온 섬이 라벤더 향이 나는 아주 멋진 섬을 또 보실 수가 있고 그 섬 자체가 또 너무 드라이브하기도 너무나 좋고요. 꼭 한 번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섬이 또 흐바르에 있고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는 해안 쪽으로 해서 어떤 큰 도시가 있으면 그 해안에서 또 배를 타고 가면 너무나 좋은 섬이 있어서 섬 여행까지 겸해서 가시기에는 너무나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 그 작년 여름 출장 때 그때쯤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영화가 Bless you. 죄송합니다. Bless you. 네. 그 재밌게 봤던 영화가 맘마미아 2가 있었어요. 근데 맘마미아 2가 이제 거기서는 그리스 배경으로 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나서 찾아봤어요. 저기가 그리스의 어딘가 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배경지가 그리스가 아니라 크로아티아의 비스라는 섬이라는 거예요. 비스. 비스라는 섬인데 그 섬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는데 한국 분들 중에서 뭐 블로그 보니까 몇 분이 계시긴 한데 거의 없어요. 가기가 일단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크로아티아 갔을 때 저희 이제 로컬 가이드들이 있어서 현지 사람들이랑 저랑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현지 로컬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나 비스라는 섬에 너무 가보고 싶다 할 때 거기 맘마미아 2 촬영지야 이러길래 근데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랬더니 거기는 이제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가 중간을 마주하고 있는 그 바다가 이제 아드리아해인데 그 바다의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어쨌든 이탈리아가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쪽에서는 크로아티아가 더 가까운데 저한테 그 로컬 가이드가 얘기하는 걸로는 너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가야 되는 섬이야라고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그게 그냥 진짜 필요한 사람들, 이제 진짜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비스섬만한 곳이 없다라고 이제 로컬 가이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한 번쯤은 그냥 모든 것과 단절된 그런 휴가지로는 비스섬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스라는 곳이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제가 크로아티아를 개인으로 여행을 간다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섬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그 맘마미아 2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섬도 한번 여행 가시는 걸 계획하신 건 어떤가 싶네요. 거긴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크로아티아를 가면 다른 데 볼 때가 일단 1차적으로 많은데 열 몇 번을 가셨으니까 이제 한번 비스섬 정도는 비스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루크 씨가 그리스 갔을 때 타소섬 가는 거 같은 거야. 네, 그렇지. 잘 안 가는 데를. 그렇죠. 근데 비스섬은 뭐 어쨌든 가기가 어렵긴 하지만 뭐 진짜 기회가 되시는 분이라면 한 번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가보고 싶은 맘마미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맘마미아 따라잡기 정도로 그쵸, 해서 그 정도로 생각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브로브니크가 되게 가고 싶고 그 성벽 걷는 거에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못 걷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걷지는 못하겠지만 아니 성벽은 걸을 수 있어요. 성벽을 티켓을 사면 성벽을 전체를 걷는 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성곽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걸로 해서는 티켓도 또 비쌉니다. 이게 크로아티아를 이제 여행하실 때 아셔야 되는 거는 수도 기준으로 해서 맨 밑에 남부 그 두브로브니크까지 물가가 크로아티아에서 이제 제일 비싼 쪽이 남부예요. 내려갈수록 비싸구나. 그래서 제일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커피가 자그레브에서 1,000원이었다. 스플리트는 이제 내려가면서 두 번째 이제 큰 도시에서는 뭐 1.5배 비싸요. 근데 남부로 가게 되면은 2.5배. 거의 뭐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요. 근데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거의 서유럽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가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남부로 내려갈 때마다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부가 일단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거기가 휴양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물가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현지인들보다는 그냥 다 관광객 위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갈 때 손님들이 화장실을 유료 화장실 많이 가세요. 유료 화장실 가게 되면 남부 쪽 같은 경우는 두브로브니크 성벽 앞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2유로. 오, 비싸네. 뭐 이렇게 1.5유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한번 가는데 어쨌든 위에 자그레브에서는 무료 화장실이 있어요. 내려갈수록 박해지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니까 뭐든지 이제 거기 아래로 가면은 이제 똑같은 슈퍼를 제외하고는 프랜차이즈 몇 개를 제외하고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두브로브니크에 한식당이 이제 몇 군데가 생겼어요. 근데 한식당의 가격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제가 아는 식당만 해도 해물라면이 파는데 거의 서유럽 기준보다 더 비싸요. 라면이 물론 이제 해물라면이니까 해물이 들어가 있는데 18,000원 정도. 네? 그 정도로 비싼 물가인데도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사 먹는 거예요. 그 물가가 거기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이야? 제주도에서 해녀가 직접 잡은 문어 넣은 라면 뭐 이런 느낌이네. 그런 걸 18,000원 주고 먹는 건데 근데 거기서는 그 18,000원 정도면 뭐 피자도 먹을 수 있고 다른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가격인 거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게 적당한 가격으로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크로아티아 여행할 때는 어쨌든 이거를 뭐 물가가 어쨌든 남부로 내려갈수록 비싼 거는 숙박 물론 더 훨씬 더 비싸고 이게 뭐 버스비 같은 경우도 거의 서유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칸 지역인 그 나라 중에서도 가장 크로아티아가 물가가 일단 비싼데 그 중에 남부 크로아티아의 남부 두브로브니크가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의외로 자그레브가 수도인데 수도가 물가가 안 비싸요. 의외네요. 수도가 제일 싸요. 호텔도 같은 가격이면 아마 자그레브에서는 제일 좋은 쉐라톤 정도 묵으실 그 가격이면 남부로 가시면 뭐 한 40 정도는 주셔야 뭐 힐튼이나 뭐 이 정도 주무실 그러니까 되게 의외야. 보통은 수도가 제일 비싼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 가지의 팁을 드리면 이제 두브로브니크를 이제 가는 이 여정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쭉 있으면 예전에 발칸 전쟁 때 땅 따먹기를 했던 그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바로 두브로브니크에서 이제 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이제 보스니아 땅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 네움이라는 지역이 중간에 스플리트에서 두브로브니크 가다가 네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네움이라는 도시를 크로아티아가 먹을지 아니면 보스니아가 먹을지 이걸 계속 내전을 하면서 싸웠던 그 지역인데 결국은 보스니아가 이겨서 중간에 크로아티아 땅 중간에 보스니아가 있는 거예요. 네움이라는 지역을 가려면 같은 나라에서 갑자기 국경을 넘어야 돼서 거기서 이제 버스에서도 다 내리고 이 절차를 하게 되는데 그 네움이라는 지역은 보스니아이기 때문에 물가가 쌉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의 한국 패키지 여행사는 두브로브니크가 물가가 너무 비싸요. 호텔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움에서 다 자요. 그래서 같은 그 풍경은 비슷하긴 해요. 아드리아가 보이고 한데 뭐 밥값이든 뭐든 다 쌉니다. 그래서 참고로 만약에 뭐 렌트카로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두브로브니크까지 내가 안 가도 근처에서 더 오히려 좋은 데서 묵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하시면 네움에서 그 두브로브니크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 정도에서 묵으시고 내려가시는 것도 사실 괜찮은 방법이에요. 물가 차이가 거의 뭐 그렇게 해도 1박에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그 정도? 그리고 사실 그 나라가 중간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화폐도 또 다르긴 해요. 근데 뭐 그래도 유로를 다 받고 그리고 뭐 통용은 되긴 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도 그러면 유로를 쓰는 거예요? 크로아티아는 자국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쿠나라고 하는 화폐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쿠나를 환전하실 수가 없고요. 유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환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한국 카드를 거기서 그냥 ATM에서 뽑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물가가 남부로 갈수록 너무 미친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기념품이라도 입장권도 그래서 비싼 거죠? 입장권도 훨씬 더 비싸고 차비도 시외버스 타는 그러면 것도 그 성벽 올라가는 건 얼마나요? 거의 20유로 정도예요. 성벽을 올라가는 20유로 성벽을 올라가서 걷는 입장료가 20유로 정도 하고 만리장성이 얼마지? 그거는 더 쌀 것 같은데. 만리장성 그렇게까지 안 비쌌던 안 비싸잖아요. 성벽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비싸요. 너무 비싸다. 진짜. 그 만리장성 입장료 내기 싫어서 그 타고 올라간 아줌마 사진 찍히고 있는데
그런 아줌마 여기 가면 깜짝 놀랐겠네. 올라가야 되겠네. 위험한 곳이네요. 성벽도 막 몰래 올라가야지. 화장실도 이제 노상방뇨해야지. 참아야죠. 힘든 곳이네요. 전 참을 거예요. 화장실도 그쵸. 가기가 좀 어렵고 비싸니까. 가끔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페 가서 그냥 그쵸. 유럽 문화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공중 화장실 낼 돈이면 에스프레소를 한 잔 먹고 맞아. 그냥 2유로면은 에스프레소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더 나으실 거예요. 커피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에스프레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여름에 출장 때 너무 더울 때 이제 갔어요. 8월 초였는데 너무 더워서 너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서 당연히 유럽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 카페에서는 대충 만들어 달라고 하면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크로아티아는 또 그거를 잘 모르는 나라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에스프레소에다가 얼음만 달라. 그러면 어차피 만들면 부으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달라고 했는데 걔는 또 거기다 뜨거운 물에다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와서 얼음을 아예 그냥 이렇게 또 담아서 또 가지고 온 거여서 제가 부어서 먹으면 이제 미지근한 그러니까. 하나도 맛이 없는 갑자기 아메리카노가 이만큼 대용량 벤티까지 가는 거죠. 샷 2개에다가 그 무슨 맛인가 싶은 그런 커피를 드실 거예요. 근데 크로아티아는 아직 스타벅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가운 커피는 유럽권에선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너무 덥지만 드실 수 있는 차가운 커피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커피를 마시려면 가야 되는 곳이 한국 식당. 그 제가 이제 거기 가려고 아껴놓은 식당 중에 하나인데 딩동 식당이라고 있어요. 딩동 식당 가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팔고 해물라면도 파니까 대신에 18,000원이라는 거. 너무 비싸다는 거. 하지만 거기 물가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가 비싸고 그래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어느 나라가 가장 좋았어 아니면 허니문으로 어디가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늘 얘기하는 곳이 크로아티아를 내가 먼저 가버려서 허니문을 갈 곳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물가가 비싸지만 그래. 두브로브니크는 죽기 전에는 가야 할 곳이고 나의 눈이 정확했어. 그렇죠. 너무 보는 순간 너무 가고 싶더라고. 이게 아무리 CF에서 이쁘게 해도 이게 본바탕이 좀 돼야 영상도 이쁘게 나오는 거니까. 진짜 그 아드리아해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가지고 약간 가보고 싶어요. 그 사진에서 보면 또 이제 멀리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위에 스르지산이라고 있어요. 스르지산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보는 이 두브로브니크 구시가를 보게 되면 이제 사진에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붉은색 지붕에 그런 파란 쨍한 바다와 그런 걸 보셨을 텐데 그게 어쨌든 크로아티아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상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예전부터도 뭐 꽃누나 나올 때도 꽃누나 방송 다 봤었어가지고 되게 가보고 싶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더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직항이 생겼으니까. 직항이 생겼으니까 어쨌든 갈 이유가 명분이 어쨌든 하나 가까운 뭐 다른 유럽 갈 거면 크로아티아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뭐 매번 얘기하지만 경유해서 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직항이 들어가야 거기를 가게 되는 게 직항에 들어가야 여행사에도 상품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동서짜기가 편해. 네, 그럼 그 아까 두브로브니크 거기 말고 또 다른데 뭔가 CF 말고도 진짜 핫한 데가 있다 이런 데 혹시 프리트비체 있나요? 이런 데 있잖아요. 프리트비체는 일단 아는 데고. 제일 유명한 데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갔던 데 중에서는 자다르라는 또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스플리트에서 이제 자다르까지도 1시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자다르라는 도시가 유명한 거는 세계에서 가장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가장 큰 바다 오르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수심 밑에 오르간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진짜 치는 오르간? 아니요. 바람 소리로 해서 오르간이 이렇게 연주가 되는데 그 오르간이 어쨌든 그 크로아티아 출신의 유명한 건축가, 크로아티아 출신이면 까먹었는데 어쨌든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거기에 바다 앞에다가 오르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오르간 소리가 더 소리 나겠네. 파이프 오르간 소리로 이렇게 나는데 엄청나게 멋있고요. 그 거기가 자다르가 유명한 건 석양이 유명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멋진 석양을 보시려면 자다르로 가셔야 되고 그 자다르에서 석양은 제가 인생에 본 석양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너무 멋지고 자다르란 도시 자체도 역사적으로도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로마 유적이 있는 너무 멋진 곳이라서 자다르 꼭 한번 가보셨으면 그 남부에 있나요? 그러니까 스플릿이라서 거의 중앙쯤 중앙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쪽 지역이 발칸 쪽이 나라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뭐 침공당했다가 뭐 이런 역사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좀 다양한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문화권이 일단 크로아티아는 이제 거의 가장 많은 그 종교가 일단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도시마다 이제 카톨릭이 있는데 성당이 있는데 그 외에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 이제 그 문화권에서는 보스니아에서는 이슬람이 또 있기 때문에 보스니아였던 사람들이 민족들이 또 크로아티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땅 안에서도 뭐 이슬람 사원이나 이런 게 있는 지역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네움이라는 지역은 어쨌든 크로아티아에서 중간에 보스니아가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긴 또 되게 특이해요. 성당이 있는데 또 오후에는 이슬람 방송이 들리고 또 이슬람 또 기도하는 시간에 또 사람들이 또 모이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난 문화를 가진 게 또 크로아티아고 그리고 두브로브니크에서는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보스니아까지 같이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두브로브니크에서는 시간이 남으면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이제 거기에 모스타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또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니아까지 한번 넘어가는 투어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투어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갈 때는 크로아티아 플러스 보스니아 오른쪽에 모스타르 정도까지. 모스타르가 그 되게 유명한 다리 있는 데가 다리예요. 오래된 다리. 네네. 그 다리가 있는 데라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2개 나라 정도 가셔도 좋고. 저희 부모님도 크로아티아 다녀오셨는데 그 모스타르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 기념품 사갖고 오셔서 그래서 알아요. 그 다리 모양 있는 그 약간 네, 맞아요. 야치 모양의 네. 오래된 다리 다리 이름이 오래된 다리예요. 그래서 오래된 다리인데 거기 자체도 너무나 멋지고 크로아티아에서는 어쨌든 자다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시베닉, 트로기르 이런 데도 다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는 자다르가 가볼 만한 도시 중에 단연. 그리고 이제 스플리트라고 하는 도시가 제2의 도시인데 그 도시 근처가 일단 시베닉, 트로기르 다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다 안 봐도 된다고 하면 비슷하긴 하거든요. 도시 느낌이. 그냥 딱 스플릿에서 차라리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좋겠다 하시면 다른 도시는 스킵하시고 스플릿 안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것도 괜찮고 거기서 아니면 차라리 흐바르나 다른 섬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그레브로 인아웃 하지만 자그레브는 그렇게 볼 게 많이 없어요? 자그레브는 그냥 정말 수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안에서는 사실 반나절도 걸리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출장 갈 때 크로아티아 출장에서는 자그레브가 1시간이에요. 패키지 참고로 아셔야 되는 거는 거의 차창 관광 수준이네. 차창 관광은 아니고 내려서 도보로 걷는데 1시간에 나오는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밥 먹는 것까지 하면 자그레브는 2시간 있어요. 패키지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거의 자그레브에 대해서는 뭐 여기 블로그든 뭐든 언급이 거의 없더라고요. 언급이 많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볼만한 게 뭐 대성당,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또 성당 위주로 뭐 2개 볼 거 있고,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뭐 우리가 박물관을 꼭 가야 될 만한 그런 곳은 아니에요, 사실.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없는 수도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남부 쪽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수도는 그냥 정말 수도예요. 그러니까. 찍고 바로 딴 데로 헝가리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차라리 그냥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냐를 가기 위한 그냥 경유지 정도로 그냥 오히려 더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유여행 갈 때 참고해야 되겠다. 그냥 여기 수도니까 좀 찾아봐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자그레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되게 의아한 거야. 수도인데 왜 안 보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네. 가장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딴 데를 못 봐도 그쵸. 수도를 보고 와야 보고 왔구나 이러는데 되게 의외네요.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뭐 길어도 반나절. 진짜 너무 길면 하루. 그냥 하루 정도는 그냥 뭐 유유자적으로 뭐 먹고 뭐 박물관 쪽이나 공원 쪽을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특별히 하루 이상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그레브는 어쨌든 일정 잡으실 때 하루 정도 잡으시고, 뭐 난 남부 쪽에서 바다를 보면서 좀 길게 있고 싶다 하시면 남부를 가던가, 아니면 크로아티아 플러스 차라리 슬로베니아가 르블리아냐까지는 가까우니까 그렇게
한 나라를 더 찍고 가시는 게 차라리 더 나으실 정도로 자그레브는 볼 게 없어요. 자그레브에서 남부 쪽 드브로브니크까지 내려갈 때 내려갈 땐 버스 타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 비행기 타고 오는 걸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내려가서 올라올 땐 한 번은 타고 또 위에 보고 그렇죠. 그게 낫고 동선이 좀 애매하다.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거의 말씀드렸듯이 거의 500km 전체로 봤을 때는 수도 더 위부터가 이제 국경 넘어서가 이제 전체 크로아티아 땅이라면 수도에서 이제 그 위까지 한 100km 좀 덜 돼요. 그걸 빼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 동선에서 500km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행기 한 번 정도는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내선 한번 이용해서 다니는 게 좋고. 그러면 뭐 플리트비체 이런 데는 뭐 아바타의 배경으로 됐었고 그리고 되게 신비로운 느낌 많이 나잖아요. 그쵸. 거기는 어떤가요? 크로아티아를 제가 출장 가면서 항상 이제 그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쨌든 플리트비체예요. 4계절의 플리트비체를 다 만나봤는데 4계절 언제나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성한 딱 그 새싹이 딱 파릇파릇한 그 시기 봄부터 이제 거의 가을 정도까지는 숲속의 요정이 왜 나오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국립공원이에요. 뭐 팅커벨이 날아다닐 것 같은 진짜 그런 것 같은 곳인데 정말 꼭 한 번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플리트비체를 가서 제가 뭐 북한산도 1년에 한 번 갈 일이 없는데 플리트비체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참 갈 때마다 사실 너무나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봄 이후에 딱 제일 무성한 시기에 가신 것도 겨울은 좋고. 별로예요? 겨울에도 사실 너무 멋있어요. 눈이 올 땐 너무 멋있는데 대신에 겨울에 아셔야 되는 게 작년 한 1월쯤에 한국분이 거기서 낙사하신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가 낭떠러지가 또 심한 데다가 그렇게 눈 위에서 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시느라 안전사고에 유의되는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 어쨌든 그쪽은 겨울은 좀 위험하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도 너무 멋져요. 단풍 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어요. 꼭 그 시기에 가시는 게 좋고 겨울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굳이 겨울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 근데 사실 겨울은 그 겨울로 유명한 나라들 말고는 어디든 다 별론 것 같아요. 여행 다니기는 좀 불편하긴 해요. 네. 아예 그냥 추운 걸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데처럼 추운 걸 감안하고 다니는 이런 그 겨울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는 추천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 그리고 참고로 아직 크로아티아에서 그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이 플리트비체 구간이에요. 자그레브 플리트비체 구간은 여기는 산길입니다. 국도예요. 국도라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답이 없어요.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렌트카로 다니실 분들은 어쨌든 그 구간 눈이 많이 왔으면은 안 가시는 게 더 낫고. 네. 그 외에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시속 130까지 가도 됩니다.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그냥 뻥뻥 뚫려 있어서 운전하기도 거의 아우토반보다 더 편해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플리트비체 구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구간들은 사실 고속도로로 달리면 편하기 때문에 한 뭐 친구들이든 가족끼리든 뭐 4명 정도 가서 이제 차 빌려서 이렇게 여행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트래픽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긴 좀 거의 없다고 없어요? 보시면 돼요. 너무 좋다고.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반 정도의 전체 인구 500만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돼서 500만 인구 사는데 이제 외국인이 더 많이 오죠. 근데 여름에도 막혀봤자 이제 도시를 입장할 때 그 앞에 이제 뭐 톨게이트 지나서 조금 막히는 거지 도시 내에는 크게 막히는 게 없습니다. 렌트를 하는 것도 크로아티아 추천하시네요. 렌트에서 다니시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인원이 좀 있을 때나 렌트를 하는데 혼자서 다니는 경우에는 혼자 다니는 경우는 또 혼자서도 상관이 없는 게 시외버스 이제 끊어가지고 다니는 것도 시외버스 끊어도 플리트비체 같은 건 가기가 갈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플리트비체 같은 경우는 짐을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뭐 짐 이렇게 좀 그렇게 맡길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보통은 자그레브에서 그 당일치기로 그 주변에 숙소가 많이 없어요? 숙소가 그 주변에 이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안에 있는 호텔이 하나 있고 비싸겠네. 그 외에는 이제 그 근처에 바로 앞쪽에는 없고 차를 타고 이제 해주는 그런 숙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어쨌든 짐을 끌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백팩 메고 가거나. 그쵸. 렌트해야 되겠다. 렌트해서 가시면 사실 제일 좋아요. 크로아티아는 렌트를 추천드려요. 벌써 루크 씨 뽐뿌가 왔나요? 벌써 지금 상상했어요. 저 혼자 그 스포츠카를 타고 렌트
나도 상상했어. 네가 타고 다니는 거. 누가 태워달라고 하면은 오케이. 호빈 이런 거 상상했습니다. 저 오빠 멋있다. 저 오빠 멋있네. 그리고 이제 다 털리는 거죠. 호빈 했는데. 네, 그렇죠. 다 털려.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태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한다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 아니 저도 네. 가게 되면은 네. 오픈카로 해가지고 쭉 달려갈 것 같습니다. 눈 오거나 비 올 때 오픈해서. 네, 그럼요. 다 맞고. 웅이님 저희 둘이 갈게요 그냥 네. 한 차로. 나 좀 태워주고. 몸 가벼운 너들끼리 갔다 오도록 해라.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렌트에서 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로도 그냥 남쪽 너무 방향으로 좋아요. 쭉 내려가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그 한국 분들한테는 유명한 게 플리트비체 국립공원만 유명해요. 근데 플리트비체는 외국인이 가는 국립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전 세계인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고 거기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국립공원 전체 이제 호수들이 크고 작은 호수들이 여러 개 있고 이제 숲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수영이나 낚시가 금지예요.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여름에 더울 때 여기는 어차피 다 금지라서 가질 않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 크루카 국립공원이라고 현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수영이 가능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떨어진 게 한 거의 2시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면 이제 현지 사람들이 다 비키니 여름에 이제 입고 수영하러 가는 국립공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야겠네. 거기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근데 저도 거기가 가보고 싶은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 라오스의 꽝시 폭포 같은 그런 약간 지형, 석회질 이런 그 여기 지금 플리트비체 국립공원도 석회예요. 음. 그래서 석회의 이 딱 느낌이 꽝시, 뭐 구체구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도 구체구를 먼저 다녀오신 분들은 구체구가 낫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보셨다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체구의 그 영롱한 빛은 그쵸. 사진하고 영상으로 본 거랑 실제로 가면은 확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담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사진상으로도 너무 이뻤는데 근데 직접 보면 근데 그게 사진상으로는 그냥 아 예쁘다 이 정도인데 저는 같이 간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뭐 같이 유학하던 사람들 여러 명이서 갔는데 정말로 거기에 들어가려면 조그만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네. 버스에서 다 일어섰습니다. 진짜로. 와우 했어. 와우. 진짜로. 사진 찍느라? 아니 그래서 그냥 놀라워서 놀라서 빛깔이 너무 놀라운 빛깔이라서 정말 다 일어나서 와 이건 뭐야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신선들이 살 것 같은. 네. 그게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 그냥 아 예쁘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네. 구체구를 안 가봐서 항상 이제 이 느낌이 안 와서 네. 제 기준에서는 꽝시랑 그런가 이랬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어쨌든 저한테 구체구를 다녀오면 플리트비체는 그냥 그래. 꽝시는 저는 꽝시 갔다 왔는데 꽝시는 사실 그냥 별거 없어요. 너무 뿌해. 불투명해. 안에가 보여야 뭔가 영롱해 이러는데 꽝시는 그냥 하얘. 네. 아 불투명해 안 보이니까 아 그냥 물 색깔이 특이하네 이 정도지. 네. 뭐 그 정도 경이롭다 이런지는 않아요. 꽝시. 그 구체구는 진짜 경이로운 빛깔이에요. 그러니까 영상만 봐도 그러더라고. 네. 근데 왠지 구체구는 산실력이 나올 것 같고 여기는 팅커벨이 아 진짜 그런 느낌. 그 차이인 거죠. 요정이 나온다고 하는 딱 그 말이 그 차이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보면 파묵칼레, 그 플리트비체, 여기 구체구 이렇게 세 개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약간 다 다른 게 살 것 같은 느낌이야. 다른 게 살 것 같은. 다른 존재들이. 다른 존재, 산실령, 뭐 팅커벨, 뭐 이런 느낌. 그렇죠. 파묵칼레는 구르카 단검 들고 터키 전사 나올 것 같습니다.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거기서 어디서 싸울 것 같고. 안개 자욱한 데서 구르카 단검 들고 터키 전사가 딱 나와가지고 전투를 하는 그런 약간 멋있다. 그런 상상이. 그러니까 낭만적이진 않아 파묵칼레는. 그러니까 이미지상 느낌. 이 세 군데는 가야 될 것 같아 왠지 들어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에 있는 50개 도시와 별의 별 진짜 그 관광지 다 다녔는데 구체구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네. 그 어느 곳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구체구와 크로아티아를 꼭 같이 다녀오시면. 같이 다녀서.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꼭 한 군데라도 갈 수 있으면 사실 그렇게 여행 많이 다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아까 언급했던 그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라도 가면 그러게 말이에요. 아 잘 살았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러면 그 현지인들은 그 플리트비체는 아니지만 다른 데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도 다른 지역도 추천할 만한 데가 없나요? 다른 지역은 이제
저는 이제 호텔 묵으면서 갔던 지역 중에서 오파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파티아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탈리아 귀족들이 만들어 놓은 휴양지 겸 별장 같은 이런 곳들이 있는 곳인데 그냥 밑에는 바다고 위에는 이제 다 좋은 호텔 별장이 딱 있는데 마을 자체도 아름답고요. 너무나 어쨌든 휴양하기로 거기도 좋아요. 북부 쪽에 있거든요. 거기는 어쨌든 그 수도 자그레브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쪽이 어쨌든 또 너무나 멋져서 기회 되시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지역들은 다 남부예요. 근데 서쪽으로 조금만 더 틀면은 이탈리아와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너무 좋은 그 도시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파티아도 숙박 1박 하면서도 괜찮았고 머무르는 그 호텔들도 다른 쪽보다 더 이탈리아 사람들이 왠지 진짜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더 고풍스러운 숙소들이 오파티아에 다 있어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꼭 오파티아에서 1박을 하시고 또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차 타고 쭉 가시고 이게 내륙과 해안이 같이 있는 나라기 그쵸?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네, 있는 맞아요. 그리고 릴리님이 좋아하시는 부촌 그쪽인 거죠? 오파티가 나는 거죠. 오파티아 이름만 들어도 부촌일 것 같아요. 오파티아. 오파티아 가야 되겠네요. 오파티아 저는 개인적으로 숙박 1박을 했었어요. 재작년 엄청 비쌀 출장 것 때. 같은데 북쪽이라도. 생각보다는 그때 당시 제가 9월 출장 때 갔는데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비쌌어요. 근데 네, 뭐 호텔 시설이나 이런 곳들이 제가 오파티아 2박을 해봤어요. 2번을 갔거든요. 옛날에 2번을 갔는데 동네도 참 괜찮고 다른 또 지역보다 또 다른 매력이 있긴 있어서 북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쪽에서 어쨌든 더 가깝게 가면 뭐 슬로베니아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북쪽 여행도 남쪽으로만 다 하시지 말고 북쪽도 한번 그러니까 하세요. 시간이 많다면 원래 예전에는 그 크로아티아 가는 그 상품이 오스트리아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직항에 들어가서 그렇지 그 예전에 그 쓰던 루트대로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슬로베니아, 맞아요. 오스트리아부터 시작해서 뭐 이탈리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시간만 있으면 저기 무궁무진하게 다닐 수 할 게 있는 너무 많죠. 보스니아도 갔다 올 수 네,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탈리아의 동부,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의 서부 배 타고 그냥 페리 타면은 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가 중간에 있을 뿐이지. 아드리아를 딱 질러서 가는 그 딱 배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를 두 개 같이 가고 싶어요. 배를 타고. 거의 대항해 시대인데. 거의 그 정도 급으로. 근데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아드리아해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문화가 이탈리아랑 비슷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베네치아 공국일 때 그때 그 번성했던 도시들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랑 다 똑같아요. 느낌이. 보시면 뭐 이탈리아 상징하는 우리가 뭐 베네시안 호텔 같은 데서도 알고 있는 그런 탑, 제일 긴 기둥 있는 그런 탑들 다 똑같고 기본적으로 다 이탈리아 문화권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돼서 크로아티아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냥 발칸. 그러면 음식도 아까 비슷하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는 음식이 이탈리아스러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전통 음식이라고 했을 때도 저도 이제 뭐 유명한 식당을 다 가봤는데 특별히 크로아티아에서만 유명한 음식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내륙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처로 해서 뭐 헝가리든 어디든 가깝고 하니까 그쪽은 일단 고기, 육류를 많이 먹죠. 그러면 동유럽권에서 가장 대표로 먹는 음식은 슈니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가스 튀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널쩍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돈가스가 이제 오스트리아 쪽에서 유명한 슈니첼, 이제 동유럽에서 가장 많이 먹는 건데 유명한 음식 뭐가 있어? 추천해 줄래? 이렇게 직원한테 물어보면 슈니첼? 그럼 우리가 아는 맛이에요. 그리고 뭐 리조또 아는 맛이고. 파스타 아는 맛이고. 약간 음식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낮추고 가야 되는데. 근데 대신에 하나 또 이제 패키지에서는 이제 거의 특식으로 들어가는 음식인데 송어 요리가 유명해요. 왜냐면 송어가 그 플리트비체 근처에서는 송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민물고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송어 요리를 꼭 한 번은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버섯이 유명해요. 트러플도 유명하고 그냥 버섯도 유명해서 스프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가시면 전식으로 꼭 스프를 그것도 만약에 그 버섯 스프가 있으면 버섯으로 꼭 한번 시키시면 인생 버섯 스프를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저도 스프를 좋아하고 특히 버섯 스프 되게 좋아하는데 자그레브에서 지금 도시명 기억이 안 나는데 1시간 정도 떨어진 현지인들만 갈 법한 어디 도시에 그냥 우연히 갔어요 여행을. 근데 그때 거기 이제 현지인들한테 뭘 먹어야 되냐 했더니 버섯 스프 드시래서 혼자 가서 버섯 스프를 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꼭 가시면 버섯 스프를 드시고 그런 느낌이네. 송이버섯 유명한 데 가서 송이버섯 관련된 음식 먹는 그런 거랑 근데 버섯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도 뭐 그렇게 향이 좋고 비싼 버섯으로는 생으로 먹거나 뭐 이러잖아요. 거기서 뭐 그냥 볶아서 먹을 때도 있지만 스프로 하면 그 향이 또 엄청 또 가미가 되나 보네. 완전 맛있습니다. 꼭 강추. 송어는 그러면 보통 쪄서 먹어요? 구워서 먹어요. 구워서? 그래서 구워서 먹는데 항상 이제 유럽 음식의 특징은 늘 특히 동유럽은 곁들여지는 게 감자. 그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 많이 먹지만 시금치 삶은 거 완전 이제 우리 식감이랑 다르게 푹 삶은 거를 이제 이렇게 간해가지고 시금치 부드럽게 먹는. 그쵸 부드럽게 그냥 시금치랑 감자, 송어 그 위에 레몬 뿌려서 이렇게 먹어요. 맛있겠네. 맛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선 구이의 맛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딱 또 중요한 거는 크로아티아는 여름에 가시면 라들러라고 하는 레몬 맥주가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레몬 맥주를 드셔야 되고 여름에 가시면 1일 2 레몬 맥주를 하셔야 돼요. 2병 정도 드셔도 술 취하지도 않고요. 도수가 낮나 보다. 도수 되게 낮아요. 한 3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몬 맥주를 하루에 2병 이상은 드셔야 돼요. 갑자기 뿜뿜 오네요. 맥주 얘기할 때 갑자기. 아까까지는 되게 무심한 척 이렇게 앉아있더니 송어 얘기 나오면서부터 송어랑 부채구 송어랑 버섯 거기서 송이버섯 좀 찾아보려고. 송이버섯 자연산 송이버섯. 그거 EBS 세계 테마 기행 거기 그 크로아티아 편 예전에 제가 봤었는데 크로아티아 이쪽에 북부 쪽에 트러플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 트러플 그 찾아다니는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강아지 개 한 마리를 끌고 냄새로 찾으니까 그거 하는데 나중에 그런 거 하시면 개가 되라고요? 아니 그런 가서 이제 송이 뭐 하니까 거의 뭐 트러플 유명한 쪽으로 거의 금맥 가셔서 찾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면 대박 나는 거고. 그거보다는 북한에서 자연산 송이 수입해가지고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 북한으로 이제 빨리 월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다가 개성공단처럼 폐쇄당하면 어떡하려고. 네, 제 아는 분이 그 조선족인데 그 북한에서 자연산 송이 수입해서 일본에다 좀 팔았는데 정말 대단 돈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요? 네. 그 루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조선족 분들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사실 뭐 가장 가보고 싶은 데가 평양 아니겠습니까? 못 가보니까. 지하철 타보고 싶어요. 평양 지하철 타고. 평양 가실 수 있습니다. 국적 변경하셔서 중국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근데 그 음식 가격은 어때요? 음식도 비싸요 거기는? 음식은 이제 남부로 갈수록은 정말 미친 사악한 가격인데. 똑같이? 근데 그냥 수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한 10유로 선? 뭐 그 정도. 송어 요리 이런 것도 대부분? 송어 요리도 거의 한 10유로 선이라고. 괜찮다. 10유로면 10에서 한 뭐 12, 3, 15 이하였던 것 같아요. 메인 디쉬가 10유로 정도면 완전 해자네. 그니까. 근데 크로아티아는 일단 자그레브까지는 물가 괜찮아요. 스플리트까지도 괜찮습니다. 이제 남부로 내려갈수록은 이게 남부 안 갈래. 너무 비싸면 사악해. 아니 그래도 한 번은 남부는 가야죠. 두부르보니까 가서 샌드위치 먹으면 되잖아. 그래야 될 것 같아. 카야 같이. 집에서 잼 갖고 가서. 아니면은 위에 동네에서 송어를 싸가는 거죠. 사가지고. 아니지 네움에서 드시면 되죠. 네움. 거기 보스니아 땅에서 먹고 가면 거기서 보스니아에서 케밥 먹고 가서 이제 화장실 참고. 아니면 이변처럼 마른 김 사가세요. 김만 마른 김도 싸가세요, 저분? 쟤 마른 김 먹고 서유럽 다녔다니까.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서유럽대. 저기 먹고 물 마셔서 불려 먹었다고.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국어를 하겠습니다. 짠내다. 짠내 진짜로 레알 짠내 투어다 진짜. 짠내 투어. 저도 짠내 투어를 참 많이 해봤지만 참 이 얘기가 아니요, 근데 우리 중에서는 가장 싼 데가 아닐 것 같아요, 릴리님은. 아무리 그러셔도. 많이 정말 다녀봤는데. 아니야, 근데 릴리 씨는 많이 다녀가지고 짠내도 많이 나게 다녔죠. 그랬나? 짠내는 당신이 제일 안 나고요. 그쵸. 그렇게 안 보이던데. 루크님이 안 해본 거를 저는 사실 20대 때 너무나 많은 짠내 투어를 루크님은 짠내가 나죠. 그 돈 짠내.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돈에서 짠내가 납니다. 별로 이제 루크 씨 알고 지낸 지가 이제 한 12년 정도 됐는데 금전 쪽은 구애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그 회를 어떻게 해요? 네. 제가 뭘 했어야 됐나? 아니 금전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에이, 속은 문드러지고 있죠. 다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그러게. 비극이야. 그렇죠. 그러게. 네네. 다 그런 아무튼 거예요. 크로아티아도 언제 한 번쯤. 근데 가보는 그 남부 얘기 나와서 지금 네. 생각난 건데 네.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그쵸 영국의 극작가가 네. 크로아티아에서 특히 두브로브니크를 딱 얘기하면서 음. 두브로브니크를 가보지 않으면 천국을 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두브로브니크를 너무 좋아하지만 여러분들도 꼭 진짜 가보고 싶어요. 가셨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왜 여기를 안 가보면 이게 안 되는지. 근데 그건 어때요? 혼자 가는 걸 추천해요? 아니면 연인 아니면 프렌드? 저는 개인적으로 연인이 가장 연인 좋은 최고? 것 같아요. 특히 두브로브니크 같은 경우는 연인이 가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성벽 투어만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꼭 그 두브로브니크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배경은 구시가예요. 구시가 거기는 유네스코가 등재된 곳인데 구시가에서 배를 꼭 한번 타세요. 배를 타게 되면 중간에 이제 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배값도 싸요. 10유로 정도밖에 하지 않거든요. 10유로를 주고 배를 타면 한 40분 정도 타는데 그 성벽이 우리는 걷는 그 구간을 뒤쪽에서 바다에서 그 성벽을 전체 보면 더 멋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동굴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럼 동굴 쪽에서 사람들이 카약을 하고 다이빙을 하고 또 그 두브로브니크 앞에 작은 섬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섬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이제 배를 타는 루트인데 여름에 가시면 거기 그 섬이 다 누드 비치처럼 사람들이 굽고 있어요. 어머. 마마미야. 완전 마마미아가 절로 나오는 특히 거기들은 게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마미야. 섬이잖아요. 그들만을 위한 그런 태닝하고 이제 사랑을 이렇게 그래서 속삭이는 가보라는 장소. 거였구나. 아니 근데 게이가 많은데 왜 자꾸 아니요, 근데 가보라고 그래. 실제로 아니 릴리님이 가면 그래서 가보라는 거였어. 아니 실제로 본인, 가면 진짜 본인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본인 얘기였다니까요. 지금 8월 갔던 출장이 제일 뜨거울 때였는데 다 우리 선글라스 끼고 저기 이제 게이 커플이 태닝하고 있는 것도 뭐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옷 벗고 누드로 이렇게 있는 거 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제일 즐거워하셨던 풍경 중에 하나가 두브로브니크에서 배를 탈 때 그 풍경이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근데 그 배를 이제 타면 10유로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10유로를 주고 타면 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음료를 또 하나씩 줘요. 꼭 한 번은 배를 타보시고 또 크로아티아를 느끼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답을 잘못하셨네요. 네. 커플이 아니라 여자들 친구끼리 가야 되겠네요. 여자친구들끼리 가는 걸로. 네, 가는 걸로 정리를 하시죠. 뭐 남자들 가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겠죠. 아니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유럽의 유명한 그런 그 해안 쪽의 휴양지들은 뭐 이탈리아든 아니면 뭐 어디야 스페인이든 다 유명한 쪽에는 그들의 비치가 따로 있어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도 시체스라고 해서 그쪽이 이제 바르셀로나 근처에 있는 그 작은 도시 휴양지 있거든요. 거기 가면 게이 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유럽의 문화에도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특히 지중해권 이쪽들은 다 이제 누드 다 그냥 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냥 민망할 뿐이지 그들은 뭐 워낙 뭐 그게 문화니까. 태양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걸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놀라죠. 근데 재밌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 인간의 몸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체 발부 수지부 뭐 해가지고 뭐 본인의 몸이 뭐 소중하고 뭐 이런 게 고정관념이 많은데 서양은 그냥 뭐 사람이 원래 벗고 태어났는데 그냥 좀 자연과 친화돼서 지내면 어떠냐 이런 마인드거든요. 네. 일리가 있으십니다. 네네. 어쨌든 네네. 네. 두브로브니크에서 꼭 배 타시고. 알겠습니다. 저 여자분들은 선글라스 꼭 챙겨가세요. 꼭 챙겨가시고. 네. 그래야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크로아티아에서 의외로 이런 서프라이즈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네. 네, 크로아티아는 이제 직항이 들어가니까 예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크로아티아는 전부터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서야 방송을 하는 거지만은 진짜 직항 들어가니까 더 접근하기 좋아져서 좀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워낙 저희가 많은 도시들과 여행 얘기를 항상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진짜 가보고 싶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유럽 다른 데보다는 저는 크로아티아한테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크로아티아가 와인이 유명한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가시면 와인도 꼭 크로아티아산 와인을 거기서 이제 기회 될 때 많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 거 아직 한국에 없고 뭐 슬로베니아 것도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발칸 쪽이 사실 한국에서 패키지로 많이 가긴 하지만 아직까지 개별로 발칸을 다 가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왕 간 김에 즐길 거면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뭐 술이든 뭐 이런 것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스플리트라는 도시가 제2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크로아티아 주가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 주가 그 스플리트가 있는 달마티아라는 이 주예요. 근데 달마티아 주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즈니의 101마리 달마시안. 달마시안이 달마티아에 있는 우리로 지금 진돗개 같은 개인 거죠. 달마티아에 있는 그 유명한 개가 그래서 달마티안이구나. 달마시안은 아니고 정확한 발음은 달마티아. 네, 근데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달마시아가 맞죠. 왜냐면은 크로아티아가 크로에이시아죠. 네, 원래 영어 발음이 크로에이시아. 네, 그러니까 달마티아도 달마시아 이렇게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크로아티아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이제 자국어로 했을 때는 이제 크로아티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흐르바츠카라고 하는 본인들이 할 때는 리퍼블리카 흐르바츠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가시면은 이제 유럽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유럽의 차 앞에 이제 그 번호판 보시면은 이유기가 다 있어요. 이유기 밑에 이제 어느 나라인지가 다 알파벳 첫 글자가 다 써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F,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I. 근데 이게 이제 스페인을 가시게 되면 스페인은 이제 자국어로는 이제 갑자기 에스파냐라서 알파벳 E가 적혀 있는데 E가 돼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HR이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흐르바츠카라는 이거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에 갔는데 그러면 왜 이유기 밑에 C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자국어의 표기로 HR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요. 왜 수련 씨 저기는 왜 여기는 보면은 헝가리 같은 경우 뭐 H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크로아티아는 C가 아니냐 하시는데 이거는 어쨌든 자국어 표기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어 같은 경우도 이제 도이치란드라고 하기 때문에 D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 쓰는데 또 있잖아요. 뭐 폴란드 같은 게 폴스카라고. 그러니까 그쪽 동네는 이 카로 끝납니다. 체스카, 폴스카, 슬로벤스카. 예. 많이 하시네. 네. 역시 많이 알아. 네네네. 박강타시. 네. 폴스카까지만 알았는데 한술 더 뜨시네. 뭔가 기억이 안 날 때는 여기 쳐다보면 돼요. 네. 다 알고 있어. 어쨌든 카로 다 끝나는 동네입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또 그게 거기가 이제 중간 유럽의 중간 쪽에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그 대국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 쪽에 그런 슬라브어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이제 라틴어가 적절히 섞여 들어갔거든요 말에. 그래가지고 요게 표현들이 그렇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EU 국기 밑에 있는 HR 그 이니셜을 잘 보시는 게 좋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니셜이 다르다 이런 거. 혹시 그 박물관 같은 데 혹시 유명한 곳은 없나요? 그냥 박물관이 있어요. 있는데 자그레브 기준으로 해서 유명한 박물관이 뭐 있죠. 국립박물관 뭐 그다음에 뭐 하나 까먹었는데 아무튼 하나 박물관이 더 있는데 그 박물관도 사실 관광객 입장에서 다른 유럽을 경험했다면 사실 굳이 안 가지만 그닥 근데 뭐 자그레브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은 박물관도 한 번은 가보시고. 아니 저는 박물관 한 번씩 가는 거 특히 혼자 여행을 가면은 참 좋아하는데 그쵸. 저번에 그 대만 얘기하셨을 때 중국의 그 엄청난 보물들을 고궁박물원에 다 모아놨다. 되게 가보고 싶었거든요. 크로아티아에서는 굳이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외침을 받고 그래서 문화재가 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게 이렇게 발칸에 대해서 아시려면 발칸은 91년에 이제 독립을 이제 신생국가로 다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91년에 이제 떨어졌으니까 역사가 결국은 30년밖에 채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발칸이란 이미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뭐 유럽의 화약고다 뭐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약간 예전에는 좀 더 꺼려하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화재나 이런 게 좀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발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발칸이라는 게 사실은 그 뜻이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발칸이 우리가 알기로는 발칸 유럽은 어디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발칸 유럽 그 다 산맥이라는 뜻이고 특히 그 위쪽으로 해서는 다 루마니아나 이쪽이 다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쪽 다네요. 전체 지역을 발칸 산맥이 연결돼 있는 나라들을 맞아요. 그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을 지칭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몬테네그로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몬테네그로라는 이름이 몬테가 마운트, 몬테네그로 검은 나라 이름이 검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쪽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그냥 산과 그 지형들이 그냥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로아티아도 남부로 가면서 다 산이에요. 아니 세르비아 그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였잖아요. 그것도 분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유고슬라비아, 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뭐 분리된 붙어 있다가 하나씩 떨어지고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동네죠. 왜냐면은 그 서구 열강과 이제 또 러시아 이쪽의 싸움 힘겨루기 때문에 괜히 여기에 괜히 붙여졌다가 띄어졌다가 그냥 서로 민족끼리 싸워 다퉜다가 막 나눠졌다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동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가면 사실 아직까지 크로아티아는 그나마 그 발칸이었던 나라들 중에서도 그나마 지금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 그 옆에 있는 보스니아만 가도 사실 정말 눈물이 한번 특히 모스타르 갔을 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국어라는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아직 이런 그쪽 동네가 빈국이 많습니다. 루마니아. 그렇죠. 루마니아 또 빈국이에요. 거기 그 옆에 그 루마니아보다도 못 산다는 몰도바가 있어요. 몰도바. 네. 제 친구 중에 몰도바 친구가 있어요. 정말 못 삽니다. 그 동네.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그 친구는 잘 사죠. 그치. 네. 근데 빈국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1인당 GDP로 봤을 때 보스니아 같은 경우도 제가 출장 가면서 이제 그런 GDP도 다 찾아보면 1인당 찾아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직까지 빈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남아보다 낮으면 많이 그래서 심각하네. 정말 심각했고 작년 출장에 본 거는 산에 이렇게 가서 이제 국도를 달리는데 산에 소가 그냥 아직 풀어져 있어요. 아직 소가 다닙니다. 아직 목동이 있고 농장주인이 방목한 거 아니야? 아니 방목 수준이 아니에요. 소떼가 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유럽인지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서유럽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들이 사실 발칸에 있었지만 기회 되시면 이제 크로아티아 잘 사는 나라 옆에 있는 조금 못 사는 보스니아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전이 워낙 오래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근데 문화적으로 보스니아도 재밌기 때문에 꼭 남부 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스니아까지 가보시면 좋겠네요. 크로아티아는 약간 저한테는 제가 크로아티아 잘 모르니까 크로아티아는 뭐 2002 한일 월드컵 때 뭐 3위한 팀? 그때 3위했나? 아니죠. 아니요. 2002년 때는 터키가 3위였고. 그렇구나. 우리랑 그 전이죠. 1998년. 그때 크로아티아가 4위인가 3위인가 했었어가지고. 저도 그 기억이 한참 나는 게 저희가 네덜란드 베르캄프 군단에게 거의 짓밟혔을 때 크로아티아가 엄청나게 선전을 했었죠. 장난 아니에요. 다들 뭐 우리가 좋아. 이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하는 거야? 근데 임팩트가 너무 셌어. 왠지 알아? 나 그때 고2였거든. 그때가 제일 재밌을 때죠. 기억을 못할 수가 없지. 꿀잼이지. 저도 98을 봤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그 지금 릴리 씨가 98 본 거는 내가 94 본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나 94 때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 그렇죠. 98 때가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대한 쪽에 남고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케지만이었나? 기억 안 나요. 크로아티아가 스케루. 네, 스케루. 그러니까 완전 크로아티아가 포인트가 뭐냐면 막 완전 초대형 스타는 없어요. 근데 애들이 다 잘해. 네. 역시 각자 조직. 네. 근데 이제 인구도 별로 없는데 거기도 이제 축구가 거의 그냥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렇죠. 저는 네덜란드에서 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네덜란드는 피지컬이 피지컬 자체가 뭐, 그냥 평균 신장이 뭐 걔네들은 제일 크던데 걔네들은 그냥 무슨 운동을 해도 그냥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축구라는 스포츠가 크든 작든 진짜 영향을 많이 안 주는 스포츠라서 그나마도 다른 나라들이 비비는 거지 남미 팀들이 비비는 거지. 피지컬로 따지면은 사실 뭐 비빌 수가 없죠. 농구 이런 거는 뭐 키 큰 사람들은 농구 배구는 끝이지 뭐. 끝이지. 그나마 축구라서 메시 같은 애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축구 때문에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예전에는 별 감흥이 없었던 팀인데. 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크로아티아가 준우승할 때 그때 이제 그 출장이 딱 발칸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 크로아티아는 축제였습니다. 크로아티아가 뭐 준우승했죠? 유로였나? 작년 유로?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월드컵 때 크로아티아가 준우승했어요? 준우승인가요? 헷갈리는데 준우승 아닌가요? 초면인데. 초면이에요? 네. 이거 편집하시고. 근데 사실 러시아 월드컵이 딱히 인기가 그때는 없었긴 한데 3위였나요? 3위였으면 기억했을 텐데 뭐였지? 홍희님이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보시죠. 근데 그때 이제 난리 났던 게 제가 출장에 있을 때 이제 크로아티아가 너무 잘하니까 난리가 났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국대 선수가 4명이 나온 게 자다르라는 도시예요. 도시 전체에 도시에서만 그 도시에서 4명이 나와서 그 도시에 이제 제일 시내에 크로아티아가 준우승 맞네요. 맞네요. 프랑스랑 했네요. 나 언제 그렇게 틀린 됐어? 줄 알았어. 아니 너무 난리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크로아티아에 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뭐 완전 크로아티아가 다 뒤집혀서 온 유럽이 그쪽에 다 이제 난리가 났고. 이렇게 따지면은 비우승팀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 많이 낸 팀 아니야? 최고. 대박인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4위하고 뭐 준우승하고 막 그러면.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기사가 크로아티아 기사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일주일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4강전이 있었는데 그때 크로아티아가 이긴 거예요 또. 와 대박이다. 우리 기사가 난리가. 모드리치 되겠네요. 네, 모드리치 있네요. 애슐리 형이 영국이 아니에요? 애슐리 형은 영국. 네, 제대로 찾아보시고요. 네, 웃음 짓고 있으시네요. 맞아, 얘기하세요. 네, 어쨌든 그 정도로 크로아티아는 작년에 가신 분이라면 이제 최고의 이 환희를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작년이었죠. 최근에 베트남 그 수준의 열풍 있을 때 그때 그런 느낌. 그것보다 더 심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쨌든 유럽에서 그 준우승이 발칸에서 특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부심이 장난 아니었지. 서유럽 국가를 최고. 내가 이기고서 준우승했다. 이거는 엄청나지.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4강 갔을 때도 난리 버거지가 났는데. 그래서 이 작은 면적에 이 작은 인구에 인구가 500만의 이런 축구가 웬 말인가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도 놀랍네요. 듣기만 프랑스 해도. 우승한 건 알았는데 상대가 크로아티아인지 몰랐어. 재밌었어요. 98년도 막 이런 뭐 스케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까지 몰랐네. 네, 모드리치를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너무 재밌는 축구가 작년에 또 있었고. 릴리 씨가 진짜 좋은 경험했네요. 그 순간에 크로아티아에 있었다면. 재밌었어요. 뭐. 네. 근데 크로아티아 아까 언급한 거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몇 박 며칠 정도로 좀 여행 가게 된다면 7박 9일은 가셔야 되지 않나요? 최소 일주일 약간 이상으로는 네. 7박 9일 정도로 가서 바쁘네, 일단 자그레브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리트 한 이틀 잡고 밑에 이제 두브로브니크 3박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시간이 돼서 두브로에서 하루가 남는다면 이제 보스니아까지 한번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 스플리트 뭐 이틀 하고 자다르 1박을 해야 석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다르도 꼭 한번 가시고 한 일주일은 빼야겠네. 거기 가다가 제 생각에는 일주일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땅이 어쨌든 너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시간을 좀 이렇게 쓸 시간이 되시면 일주일치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니문으로도 너무 괜찮고. 그러니까. 네. 저는 가서 크로아티아 와인을 꼭 마셔보고 싶네요. 와인과 맥주를 꼭 여기서 안 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의 어느 나라든지 와인은 다 생산합니다. 그렇죠. 자국에 생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크로아티아 와인도 어쨌든 우리가 접하기 힘들고 특히 이제 더 위에 있는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도 저랑 이제 친한 현지인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할 때 항상 이제 트럼프 부인이 멜라니아 아닙니까?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이었죠. 그쵸.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말하는 이 와인은 멜라니아가 여기 와이너리를 너무 좋아하는 그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이야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제 작년 생일에도 저한테 준 와인이 있는데 슬로베니아도 와인이 너무나 유명하고 맛있고 슬로베니아가 낳은 최고의 아웃풋이네. 최고죠. 근데 대신에 또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고의 아웃풋이라는 것만. 그 어쨌든 발칸 여행을 하신다면 발칸 어디든 다 와인 유명합니다. 그래서 꼭 와인을 한번 드세요. 지금 뭐 시간이 뭐 제약이 있어가지고 얘기가 좀
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릴리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크로아티아라는 또 나라가 정말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뽐뿌가 많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관광지화돼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가기 전에 가보는 게. 근데 사실 근데 여기는 좀 많이 관광지화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방송에도 워낙 많이 나왔어. 그 전에 비해서지. 그래도 요새 그 아시아 근방에 가면은 너무 외국인이 넘쳐나고 뭐 거의 무슨 뭐 좀 유명하다고 하면은 그냥 관광 명소인데도 줄 서서 들어가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 여행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좀 더 많아진 거고 그리고 그래도 크로아티아는 제 생각엔 방송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도 직항 띄운 거예요. 직항을 띄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수요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니까 뭐 걔네들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라서 그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간 거니까 뭐 도리어 그런 인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꼭 가보고 싶고 또 이제 봄이 되면 뭐 라벤더도 그렇고 너무 또 그쪽 꽃 예쁩니다. 달마티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그 드라이브하는 길 쪽에 꽃도 참 예쁘고 그리고 하나 이제 팁으로 드리자면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부터 그 동부 크루즈를 타게 되시면 이제 그리스까지 가는 루트인데 이제 크로아티아를 다 거쳐요. 그래서 동부 딱 베네치아부터 해서 이제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그리스 이렇게 내려가는 그 크루즈도 있기 때문에 기회 되시면 나는 그냥 꼭 뭐 수도 자그레브를 안 가도 된다 하시면 아드리아를 딱 따라서 그리스까지 가시는 크루즈도 저는 제가 한번 타보고 싶은 크루즈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 좋을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를 가는 건 어쨌든 바다를 보러 가는 거긴 하니까 기회 되시면 꼭 베네치아에서 동부 지중해 크루즈로 가셔서 크로아티아를 또 만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방송이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이제 봄이 다가와서 이제 따뜻한 지금까지 춥다가 약간 좀 몸이 좀 풀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꽃 피고 아름다운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재밌게 보시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릴리 씨가 좀 더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뭐 더 소개할 게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추후에 또 시간을 잡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얘기할 게 더 있나요? 저는 달마티아 가려고요. 가서 달마시안 입양하고 그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한치의 그 어긋남도 없이 예상되는 예상 밖에 없죠. 한결 같으십니다. 한결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한결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것 같고요. 어떻게 릴리 씨는 오늘 뭐 만족하나요? 네, 저는 사실 너무 소개해보고 싶었던 지역이 크로아티아예요. 사실 이걸로 이렇게 뭐 1시간으로 제가 이제까지 다녀왔던 그 수십 번의 크로아티아를 이걸 뭐 다 소개하기에는 사실 어렵지만, 짧기도 하고 이걸 뭐 전달하는데 어쨌든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 한 번은 죽기 전에 봐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럽을 다녔지만 그 중에서도 꼭 소개하고 싶은 나라였어요. 우리 유럽 전문가 우리 릴리 씨가 그 중에서도 추천하는 크로아티아 올 봄, 올 여름, 올 가을 준비해서 떠나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봄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 맞이하시면서 좀 움츠렸던 몸 피시고요. 아까 루크님이 뭔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언제요? 제가 달마시안 입양하는 거 얘기하려고. 크로아티아에서 하고 싶은 거? 저는 이제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그 instagram.com/릴리 투어 거기에 방문해서 눈으로 직접 릴리님이 사진 찍은 크로아티아를 보고 또 릴리 씨가 또 인스타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개인 계정 개인 계정도 릴리 투어 검색하시면 개인 계정 사진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 크로아티아 관련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